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5월 2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쉬었던 국내 증시 오늘 개장 후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2,560선 회복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이끄는데 외국인이 사고 있지 않네요. 네, 자 한알령 해제 기대감 또 먹는 비만약 기대감 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다음 주 초에도 쉬어가는 만큼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증시 토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간밤 뉴욕 증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이 또 강세를 나타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관세만 집중하던 투자자들이 다시 실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1분기 역성장 굉장히 3년 만에 나온 수치인데 뼈아픈 상황이고요. 5월에 접어든 만큼 세린메이 우려도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대응 어떤 전략이 좋을지 뉴욕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머스크를 대신할 후임 CEO를 물색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테슬라 이사회 의장 바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여전히 혼란한 상황이죠. 여러 부침을 겪고 있는 테슬라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일지 머니주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네, 나도 투자자문 이재기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쉬셔야 되는데 출연하셨네요, 오늘. 열심히 해야죠. 아니, 요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보니까 국내 증시 그래도 5월 첫 거래일 출발 자체는 굉장히 순조로운 것 같거든요. 네, 그죠. 5월 달에는 뭐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왔는데 장 후반부에는 반등이 좀 나왔고요. 지금 이제 우리 방송이 진행되는 시점에는 그래도 좀 밀림이 나오고 있네요.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잠깐 짚어주셨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세의 연속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다.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처럼 우리 시장이 굉장히 올라올 듯 말 듯 하면서 계속해서 반등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한 단계는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그동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시장에서 부각되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올 수 있으려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폭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다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한 게 전 증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휴일에 들어갑니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물량을 좀 팔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양봉이 나와주는 것은 긍정적이란 말씀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가 뭐 미국의 관세라든지 금리에 대한 코멘트들 계속해서 봐야겠지만 그래도 크게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 2주 동안, 3주 동안 우리 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한 게 아닙니다.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왔다는 것은 하방 경직을 굉장히 강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 수급까지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도 우리 시장은 좀 더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엔터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M은 52주 신고가 갱신했고 이런 상황인데 2분기의 실적 전망은 계속 좋은가요? 네, 일단 1분기 때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잘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실적이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방금 전에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와 3분기 실적 개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각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주력 아티스트들이 많이 복귀를 하거든요. 그런 아티스트들의 복귀를 통해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으로 잡혀준다라고 한다면 멀티플을 좀 더 후하게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이거든요. 실제로 중국 측에서는 한알령이란 단어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사드 배치 이후에 9년 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그룹들이, 우리나라 가수들이 중국에 가서 본격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공연을 통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적 리스크가 많은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무풍지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한알령과 관련돼서 지금 엔터주들도 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컨텐츠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제로 한알령 해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외형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화장품 쪽이라든지 우리가 K-뷰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우리가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캐파 확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중국이라고 한다면 화장품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화장품에 플러스 미용 의료기기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중에서 뭐 휴젤이라든지 오늘도 이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몇몇 기업들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톡신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추려서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메리트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움직이지 못했었던 무슨 카지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한알령 해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섹터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강한 테마가 비만 치료제. 그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한번 보니까 4월 초만 하더라도 한 12,000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상한가잖아요. 지금 상한가고 지금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46,900원. 그러면 4월 한 달 동안 3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지금 펩트론, 뭐 블루, 엠텍 다 올라가요.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시장에서 좀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비만 같은 예.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 작년에 좋은 주가 흐름을 네. 보였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바이오테크 기업이다. 그래서 플랫폼과 관련돼서 뭐 제형 변경이라든지 ADC 우리가 이중항체 접합체라든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뭐 주사제에서 장기 지속형이라든지 경구형이라든지 경구제라든지 이렇게 복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만 쪽 같은 경우는 다른 쪽과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비만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합병증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뭐 당뇨병이라든지 그렇죠. 성인병. 예, 예. 굉장히 그 종류가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WHO에서 이 비만을 질병으로 원래 정의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시점 자체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최근에는 이제 질병으로 정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만 치료를 통해서 비만을 줄인다라고 한다면 그 합병증으로 발병될 수 있는 다른 질병들까지 미리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다른 뭐 간암 치료제라든지 폐암 치료제라든지 이렇게 무언가 특정되어 있는 그런 약물보다는 시장 자체가 캐파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게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비만 치료제는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쪽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
그 GLP-1이라고 하는 네. 수용체가 있거든요. 네, 그걸 네. 이용해가지고 많은 질병에다가 적응증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이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제가 앞서서도 뭐 간암 신약이라든지 폐암 신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환자가 아파야지만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비만 치료 같은 경우는 내가 뚱뚱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표현이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살이 많이 찌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미용의 목적으로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제 주위에서도 주사를 맞았다라고 하는 지인들이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요 없대요, 요요. 요요는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는데 네.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비만 같은 경우는 몸에 대해서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만 치료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주사제에서 뭐 장기 지속형 주사제 네. 그다음에 이제 경구제로 변했다가 최근엔 또 이제 패치형이라고 몸에 붙이는 비만 쪽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붙이면 밥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약물을 몸에 투여하는 방법이 바뀐다라고 네, 보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먹게 되면 여기 간에서 대사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에 독소가 쌓인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피부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간에 독소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주사보다는 먹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렇죠. 먹는 것보다는 이제 패치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건 정확히는 네. 한번 알아봐야 될 것 네, 같은 네, 게 뭐냐면 이 비만약과 관련되어 있는 물질들이 이 피부를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치제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네.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쪽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복용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쪽에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비만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지금 라파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패치제 쪽으로서의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 매출이 좀 나오는 기업 중에서는 또 대웅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이고 매출과 영업이익 단이 잘 나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제약사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GLP-1을 이용해서 패치제 쪽에 대한 전임상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로는 일상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비만 쪽 내에서도 계속해서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따라붙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게 큰 트렌드의 변화, 트렌드의 한 축이라고 한다면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비만 쪽 같은 경우는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좀 의견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관심을 계속해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뭐 시장에서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상 실패라든지 일반적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블루엠텍 같은 기업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제약주들은 많이 올랐는데 어저께 FDA에서 예산 축소한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제약주들이 다 빠졌거든요. 아, 뭐 노보논디스크 일라이리. 네, 일라이리 기타 다 빠진 이유들이 결국 예산안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결국 바이오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져서 승인이랑 이런 게 다 딜레이되고 연기될 거다. 그래서 결국 바이오텍 주식들은 특히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일라이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네, 어저께 일라리 굉장히 많이 11%. 빠졌어요. 10% 이상 네.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이던스를 나쁘게 이제 얘기하는 바람에 빠졌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좀 전체적으로 봐서는 FDA에서 예산 승인하는 게 머스크가 막 줄이자 그러고 국가 예산 줄인다고 하면서 같이 줄이는데 여기 이제 묻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이런 제약주들도 다 FDA 승인 넣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잘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죠. 네. 재밌다라기보다는 참 특이한 부분인데 사실 주가라는 게 그런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제약바이오가 밀린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것은 주가와 분석은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FDA 쪽에서 인력을 줄인다거나 연기가 그러니까 승인이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은 사실
지난달, 지지난달에도 계속해서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미국 쪽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거지만 사실 그 내용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뭐 주가의 흐름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무조건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미국의 FDA 승인에 들어가 있는 그 승인 절차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기는 한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임상 자체가 기술력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술력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후에는 좋은 결과물들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임상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임상 결과를 가지고 좋은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상이 아니라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 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걸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의 승인이 늦춰진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되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판단하기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로 볼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래 잘하고 있었던 게 제네릭 쪽이고 그리고 우리가 제네릭 쪽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쪽도 잘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이라든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해요. 근데 무언가 약을 원래 있었던 기존의 약을 변경을 하고 제형 변경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효율적으로 만들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물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 그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분야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메리트가 부여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관세 쪽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미국 쪽에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제약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원료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거든요. 근데 이 원료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고객에게 정가가 가능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FDA 쪽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라이센싱 아웃이라든지 사업 부분을 잘 체크를 해서 접근을 해보면 전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 의견 드리고 싶고요. 다만 작년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됐었던 기업들이 있어요.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담이 된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최근에 뭐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웅제약 같은 기업들 그리고 제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도 한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 파미셀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아, 파미셀. 예, 그죠. 이것도 이제 줄기세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오늘 뭐 두산 쪽에서 동박 적층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붙어주면서 두산 쪽이 잘 움직였는데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사업부도 있지만 화학 소재 사업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두산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약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좀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 많이 알려진 기업들 물론 좋은 기업들인데 뭐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뭔가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오른 거. 지금 두산 이슈 말씀 주셨는데 진짜 두산그룹주가 오늘 많이 올라요. 지금 두산도 9% 넘게 올라가고 두산 우선주까지도 올라가는데 이 이슈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두산이 과거에는 여의도에서 두산그룹주들은 매매를 좀 안 하는 게 좋다. 왜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업 분야 자체가 좀 그렇게 성장성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에서의 메리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좀 뜨겁게 움직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룹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한화그룹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두산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이라든지 지금 화면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또 수소 쪽과 관련이 되어 있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으로 유럽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사업부가 전반적으로 개편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두산그룹주들이 그래도 메리트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산 밥켓 같은 경우도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북미 쪽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많은 건설 기계 쪽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두산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섹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주가의 흐름이 좀 잘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니까 뭐 정책적으로도 SMR 쪽에 대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좀 붙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두산주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화 관련 기업들을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3시 2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마감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0.3%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566포인트. 2,575포인트 조금 더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마감될 걸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0.6%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분위기로는 721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예상가 좀 볼게요. 삼성전자는 오늘 1.4%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4,700원. 지금 보합 마감이 예상되네요. 자, 이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죠. 6% 강세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88,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 뉴욕 증시에서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 다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국내 증시 쪽에서는 또 이제 반도체 쪽, 특히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기가 쏠린 게 아닌가라는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7%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섰네요. 지금 마감 예상가는 109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1%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현대차 소폭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9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 소폭 하락 마감 예상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0.4%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2만 2천 원. KB금융이 시총 8위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3.8% 강세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는 9만 3,700원. 셀트리온 1.3% 오름세 예상되고요. HD현대중공업 1.9%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가 41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9%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하루 만에 좀 반등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가는 35만 8천 원. 에코프로비엠 3%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 10만 4,800원. HLB도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1.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100원이고 레인보 로보틱스가 1.4%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가 27만 4,500원. 휴젤이 오늘 1.7%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37만 2천 원. 클래시스 소폭 오름세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가 3%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38만 9,500원. 펩토론 오늘 강세 마감 예상되죠. 예상가 16만 9,700원. 리가켄바이오도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만 7,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와, 오늘 이렇게 시장이 강하네요. 이렇게 강할 거라고 좀 예측이 되셨나요, 대표님은? 지금 핫하게 올라오는 게 중국이랑 얘기를 시작했다. 이게 지금 블룸버그 탑뉴스로 나오면서 미국 선물들 다 올라가고 이제 기술주 어저께 올라간 걸 연결해서 우리나라도 하이닉스 쪽 올라가는 거가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뭔가 좀 추세적으로 조금 약간 우상향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일단 뭐 굉장히 잘 올라왔어요. 최근 2, 3주 동안 저는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나라 시장이 큰 조정 없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50포인트, 2,560포인트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공매도 재개가 되면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매수 관점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 아닌 기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좀 관계가 유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생기면서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게요. 지수단은 괜찮은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 시장이 올라오긴 했는데 약간 소외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상승 하락 종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코스피 쪽에서는 대략 한 30개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한 90개, 한 80개 네. 정도 차이. 이러면 그죠. 그렇게 엇비슷한 거죠? 엇비슷. 비슷한 건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은 좀 더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빠르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정책 테마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의 변동성이 너무 급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오늘 올라간 기업이 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선호하시는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SK하이닉스 주변에 선호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죠. 뭐 테마주들보다는 선호를 하시겠죠. 근데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늦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러네요. SK하이닉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고요. SK하이닉스는 네. 한 18만 원 밑으로 내려올 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 이제 좀 싸다 이런 생각으로 사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 가지신 네.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주위에 지금. 지금. 하이닉스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래도 오늘 체감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코스닥 중소형주 하시는 네, 분들. 코스닥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럴 것 같은데 뭐 SK하이닉스 올라오니까 너무 반갑고요. 이제 우리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니 제가 삼성전자는 어쩔 거예요? 삼성전자도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시장이 답답한데요. 제가 54,000원. 아직도 54,000원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사실 여기서 삼성전자 더 밀리면 한 단계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좀 상승 이슈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주가가 눌려 있을 수밖에 없나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게 모건 스탠리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계 계좌에서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내용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저도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가면 기업 자체의 가치에 수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관점에서 좀 아쉽지만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저도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굉장히 죄송해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지금 내재가치 따져보면 아니 근데 저평가되어 기회비용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죠 그 사이에. 그쵸. 예. 기회비용을- 인플레이션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기면은 이거 다 감안하면 괜히 다른 종목 사서 손해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 잘 가지고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계속 올라가는 걸 잘 고르면 좋겠지만. 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참 삼성전자 주주가 되면 답답하고 그래요 좀.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아까 제가 여의도 얘기 잠깐 예, 드렸는데 여의도, 예.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매매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네. 보면 가장 게으르단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대장주고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고 보유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많은데 삼성전자만 사라고 주구장창 외치신 존니. 제가 뭐 누군가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이게 투자 성향의 차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줬고 2분기에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1분기 때 선주문이 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조금만 이제 우호적인 스탠스를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어려웠던 기업인데 그래도 5만 원 정도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 매력적이지 않을까. 약간 뇌피셜로는 삼성전자가 너무 이제 약간 친중 쪽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뭐 약간 이런 느낌? 친중. 친중. 중. 아. 미중 중에 골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미국으로 가보려고 반도체 이게 뭐 냉장고 이런 거 짓겠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삼성 얘기를 트럼프가 해주고는 있으나 네. 생각보다 약간 자꾸 시진핑 만나고 이렇게 가서 뭐 하고 왜냐면 팔 때가 미국에다 못 팔 것 같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아, 그러니까 그 HBM 쪽이나 이런 네. 쪽은. 그래서 약간의 찍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뭐 외국인에게? 중국 아, 또 그런 것도 쪽으로라도 충분히 중국 쪽으로라도 뭐 매출이 많이 나와주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TSMC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을 만들어 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막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이 그렇죠. 살짝 들어가 보려고 그러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국가에 판매를 하든 매출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중국 쪽에 대해서 진출을 한다라고 해서 좀 찍혀가지고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중국 쪽 캐파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최근에 중국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중국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을 때 과연 밀릴까 이 부분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달 첫 거래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네, 5월 2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이제 어제 하루 근로자의 날로 휴장하고 오늘 다시 개장하고 또다시 이제 긴 연휴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쉬게 되는데 일단 이 가운데 국내 증시 계속해서 좀 하단이 좀 지지되고 있는 양상이고 하방 경직성도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대형주 쪽이 많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그래도 좀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뉴욕 증시에서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AI 관련주들이 대거 동반 강세를 나타내면서 투자 심리를 이끄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양시장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으로 2,55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0.6% 올랐습니다. 72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 떨어졌어요. 지금 54,300원. SK하이닉스는 4.7% 올랐습니다. 18만 6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많이 올랐어요. 3% 상승으로 108만 5천 원. LG 에너지솔루션은 1% 떨어졌습니다. 현대차 0.6% 하락했고요. 기아도 떨어졌습니다. 89,400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6%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81만 8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3% 떨어졌습니다. KB금융 3% 상승하면서 93,200원에 거래 마쳤고요. HD현대중공업도 1.6% 올랐습니다. 종가는 40만 8,500원. 셀트리온도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하루 만에 반등 보여줬습니다. 35만 6,500원, 1.5%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도 2.9% 상승했습니다. 10만 4,500원. HLB도 상승했네요. 5만 7,400원. 에코프로는 떨어졌어요. 1.5% 하락하면서 5만 2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27만 2,500원, 0.7% 올랐고요. 휴젤이 1.78% 상승했습니다. 종가 37만 2천 원. 클래시스도 올랐고요. 파마리서치가 3.4% 많이 올랐네요. 38만 9,500원. 펩트론도 4% 강세. 17만 300원에 거래 마쳤고요. 리가캠바이오도 3% 올랐습니다. 종가는 10만 8,200원이죠.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2,144억 원 순매도고요. 외국인도 1,704억 원 매도 우위. 이 가운데 기관은 3,025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각각 796억 원, 659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1,466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까지 올라선 상황인데 오늘 달러원 환율은 15원 70전 하락한 1,405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이 많이 떨어졌네요. 네. 네. 저것도 아까 말씀드린 네. 중국 영향인 것 같습니다. 중국 영향 쉽게 네.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단 관세를 협의를 하겠다고 아, 얘기를 그 해버린 영향. 것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나는 몰라 너랑 만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었는데 네. 이제 얘기는 했어라고 컨펌을 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트럼프 혼자서 계속 얘기했다고 네네. 했는데 중국에서 나 얘기했어는 처음 나온 것 같아서 그게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달러 환율이 아침에 오전장만 하더라도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게 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변동성이 엄청 크네요.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사실 다른 통화 대비로는 그렇게 원화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침에 보고 왜 이렇게 달러 대비 약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네요. 그렇네요. 네. 1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아침에 1,410 얼마 맞아요,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미국 빅테크보다는 우리 증시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분들 꽤 있으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빅테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참 이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미증시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의 모든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가는 수준으로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뭐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미국 쪽에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강세를 보였었던 시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증시보다 강세를 보였었던 시기가 10년 주기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원래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시기가 됐었는데 네. 당시에 코로나가 발병이 되면서 미국 쪽으로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주기설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길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거처럼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까?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주가 밀렸을 때 매수하면 또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지금은 과연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대한민국과 미국을 우리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가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 혹은 신흥국에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메리트가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구간에선 그래도 하반 경직 보여주면서 우상향은 좀 더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 굵직굵직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었던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그래도 10조는 넘어가야 된다. 코스피 기준으로 10조는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10조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일단 시장이 좋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시장을 떠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6월 달에 국채 채권이 만기가 도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6월 달까지는 미국의 채권 금리가 눌릴 가능성이 높은데 6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부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6월 이전에는 또 미국 주식을 매수할 만한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미증시 같은 경우도 5월 달부터는 그래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승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내 증시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죠. 뭐 정책 테마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고요. 뭐 오늘 비만 같은 경우도 인펜티지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소외감이 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우리 시장 자체가 우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그 말은 즉슨 보유하고 계시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너무 내재 가치가 떨어지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제 규모가 있는 기업들, 시장이 돌아설 때 기관들과 외국인들, 우리가 뭐 MSCI 편입된다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를 가진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우리 시장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에 AI 랠리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마감한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를 앞두고 기관의 수급이 국내 증시 하단을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어제 저희가 쉬는 동안 정치권 이슈가 쏟아지면서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해당 이슈들을 소화하기 위한 움직임들 특징적으로 포착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오늘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는데요.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가운데 국무회의 성립에 대한 논란부터 불거질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테마주는 급락한 반면 여권 대선 주자들의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개월간 정치 테마주의 일별 주가 등락률이 시장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선 유력 후보와 지연이 부각되는 등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일부 종목은 주가가 10배 수준으로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지난 19대 대선 때도 정치 테마주들이 주가 급등락을 반복하다 선거일 전후 주가가 원래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변동성 탓에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정치 테마주 관련 불공정 거래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가동 중인 특별 단속반을 확대하고 어제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메인마켓까지 정치 테마주들의 급등락세가 포착된 만큼 투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막 출발한 애프터마켓도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메인마켓과 분위기가 비슷한데요. 삼성전자 1.80%, 그래도 정규마켓보다는 하락세를 좀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54,500원 선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4.45% 오르면서 18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대 강세 이어집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은 0.92%, 현대차도 0.47%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1.76% 하락하고 있고 이외의 종목들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BM은 2.76%, HLB와 알테오전도 각각 1.41%와 1.57%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0.92% 오르면서 27만 3천 원 선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 앞두고 뜻밖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오늘 애프터마켓 끝까지 상황 지켜보시면서 전략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간의 이제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앞서 대표님 말씀 주셨다시피 뭔가 이제 좀 완화되는 분위기 또 서로 이렇게 연락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좀 기다렸던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기다렸던 게 나오니까 뉴스에 팔아라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은 시장에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뭔가 AI 투자 수익성에 대해서 이게 위축된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부분 실적 괜찮다라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바라던 소식이었고 이러니까 또 실적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시장이. 네, 맞습니다. 관세가 좀 지나가고 실적 얘기한 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만큼 지금 뉴욕 증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하고 좀 시장에 대해서 전략까지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분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뉴욕 증시 보니까
그동안 조금 눌렸던 빅테크주들, 특히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까지 좋았잖아요. 또 네. 주가도 반응을 하네요, 바로. 예, 워낙 그 시장에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안 좋은 소식만 늘 있다가 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기대감, 그래서 일희일비했죠, 사실은. 오로지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입만 보다가 나바로 입 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베센트로 넘어온 이제 그 흐름에 있다가 말씀 주신 대로 또 방금 뉴스에서 이제 중국이 리뷰를 한다.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할지 말지에 대한 리뷰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다행스럽다. 네. 일차적으로는 정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생각은 있어서 항상 이제 경계의 힘을 보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사이에 좀 거꾸로 말하면 좀 트럼프가 너무 김을 많이 빼놨다고 해야 될까요? 네. 워낙 지금 중국하고 얘기를 너무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할지를 이제 고민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전제는 또 중국이 말한 게 뭐냐면 일단 그 전에 지금 무리하게 올렸던 145%의 관세를 이전으로 제로 베이스로 다 돌려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중국이 과연 양보를 할 건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협상을 할 수 있는 건지는 사실은 좀 뚜껑을 좀 더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성의 있게 대답을 먼저 해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성의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제로 베이스냐 아니면은 거기서 약간은 좀 상호관세를 조금이라도 넣은 상태냐를 시진핑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미국은 0으로 낮춰줄까요? 일단 시작해서 끝까지 버티면 결론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번 관세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워낙 우리가 불과 한 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조금 길게 보면 두 달이죠. 두 달 사이에 이제 트럼프 입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너무 헷갈리고 힘들었는데 그냥 심플하게 관세는 정말로 100년 전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품목별 관세하고 상호 관세 이제 두 개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호 관세는 우리나라 25%죠. 그리고 웬만한 나라는 기본이 다 10%입니다. 이건 이제 그 목적이 기본적으로는 그 사이 우리가 무역 적자 본 거 다 우리 다 좀 땡길 거야 이제는 그 돈 좀 그 사이 너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돈 많이 벌어가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빚이 이렇게 늘었거든. 그 빚 좀 갚을래. 이제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 이거는 분야별로 뭐 철강 뭐 특별히 뭐 그다음에 반도체 지금 앞으로 얘기가 돼 있는 거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해외로 지금 빠져나가 있는 미국이 원래 가졌어야 되는 일자리를 자기 나라로 다시 갖고 오겠다 리쇼어링이죠. 그 분야 전략적인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25%를 기준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놓고 본다면 상호관세에서는 좀 일부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지금 90일 유예 중국 빼고는 다 유예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60일 정도 남아 있는데 품목별 관세 얘기는 아직도 진행형이고 뭘 딱히 낮춰준 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국 내에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일부를 뭐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일부를 되돌려준다는 식으로 3매에서 한 5% 정도 좀 낮춰주는데 그것도 3년 안에 없앤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현재 그 소위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아마 트럼프가 그 소위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뉴욕 증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매크로적인 걸 먼저 볼까요? 아니면 기업 실적부터 체크해 볼까요? 뭐 기업 실적 일단 뭐 네. 그러니까 어저께 나왔으니까. 네. 좋은 소식이니까 네. 그거 그거 일단 그거부터 해볼까요? 예, 그러면? 예. 네, 뭐 네.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문을 잘 열었죠. 네. 예. 그래서 어제 한 7% 이상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시간 외에서도 한 1.3% 올라오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한 4% 올랐고 그다음에는 거의 강보합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특히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내용을 보니까 우려했던 이제 클라우드 부분, 그러니까 아주르라고 대하는 그쪽 부분, 거기가 시장에서의 예상보다 성장이 되게 좋았다는 거.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에 대했던 걱정, 기후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은 조금 누그러뜨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행이다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 제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시장 예상보다 한 10억 달러 적은 214억 달러 정도 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지금 이 회사는 지금이 3분기입니다. 3월 달까지가 6월 달까지가 4분기예요. 그러니까 회계 연도가 그러니까 올 6월이면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7월부터 다 시작되는데 네. 지금 올해 6월까지 하고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쓰는 설비 투자 비용이 한 57% 급증을 했었거든요. 그러게요. 엄청나게 늘었었는데 요거를 그다음 7월부터 시작된 해에는 좀 낮출 거야. 그러니까 증가는 할 텐데 증가율을 좀 낮출 거야라고 얘기를 해서 투자자들이 너무 지금 안 그래도 상황이 점점 좀 경쟁도 심해지고 경기도 잘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용 통제를 하기 시작하네. 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1년 동안 M7 중에서 제일 못했습니다. 성과가 안 좋았어요. 네. 작년 8월 피크로 지금 가장 많이 그러니까 제일 둔화돼 있거든요. 한 2% 올랐을 거예요. 어제 올라서 그전에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값도 그 사이에 좀 지지부진했고 앞으로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매우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이랑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어저께 발표하고 나서 시장에서 약간 분위기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나온다면 굉장히 환호성의 분위기였다면 이제 아마존이랑 애플 다음에는 이거는 뭐지라는 생각이 다시 들면서 중국 얘기가 다시 나오고 그래서 중국 매출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지금 빅7 중에도 M7 중에도 어떻게 구분이 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약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맞습니다. 말씀 잘 주셨는데 거기에 가장 큰 피해는 애플이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생산을 다 중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이폰을 다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혹시 이제 저도 어젠가 그저자 파이낸셜 타임즈 그 기사 보고 제가 이제 그거 보고 그래 이 말이 맞지라고 생각했는데 1년에 그 애플이 그 아이폰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얼마나 생산? 2억 3천만 대를 생산을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1분에 한 400 몇십 대씩 생산을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것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일본 뭐 이제 인도나 이런 데로 이제 빼긴 하겠지만 근데 이것을 만드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만드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 2,700개 정도 되고요. 그 2,700개를 전 세계 그 18개국에서 한 200여 개 기업으로부터 아웃소싱을 다 주문 받아갖고 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 스마트폰에 이 껍데기 있는 그 패널 있지 않습니까? 터치 네네. 패널. 이 유리는 미국에서 만들고 이 안에 들어가는 뒷대 터치하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네. 조립은 중국 가서 하고 요거 하나만 갖고도 요 한 분야만 갖고도 이게 3개국을 왔다 가고 있다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뭐라 할까요? 첨단의 가장 그 소위 그 소피스티케이티드하다 그러나요? 이게 어쨌든 아주 정교하게 맞물린 공급망인데 이걸 이제 트럼프가 다 이거 그냥 박살을 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네네. 지금 애플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미국으로 향하는 거는 이제 인도로 좀 빼겠다 뭐 이런 정도 한 2,500만 대 정도 빼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말씀 주신 대로 애플 같은 입장에선 이것을 손쉽게 좌우 이렇게 빼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앞으로 여기와 관련된 추가 비용이 9억 달러 이상 들고 그 이후로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놓고 보면 애플이 상당히 이전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를 설득하면서 잘 넘어갔지만 이번엔 참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일종의 품목별 관세에 해당하는 거. 일자리를 다 리쇼링 하고 싶은 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득에 실패한 거 아니냐.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중국별 매출이 많은 데들이 이번에 지금 실적에서 다 깨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애플도 사실은 그러니까 애플의 메타도 사실은 한 10% 이상이 중국에서 매출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번엔 당장 안 나타났지만 저희 혹시 그 페이스북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광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인 것 같으세요?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광고 제일 많이 페이스북 혹시 쓰시면은 테무, 테무 쉐인 알리 뭐 다 이런 겁니다. 네. 사실은 중국인데 전자상거래 업체들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 광고할 일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못 하죠. 광고 다 지금 적고 있거든요.
하반기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중국에 지금 돈을 벌던 데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스냅이라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는 어제 박살 났거든요, 주가가.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반기에 대해서 그림을 아예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랄까 그 소위 그 광고 온라인 광고 업계에서 메타가 탑이면 조금 아래쪽에 있는 매체 파워를 갖고 있는 데들은 상당히 중국 매출이 급감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기업별로 큰 차이가 나고 이것이 좀 더 지속된다면 다음 분기에 메타도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제가 이번 실적에서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실제 파는 상품들이 중국산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 관세를 붙이고 나면은 결국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은 거기다 관세 얼마라고 썼다가 바로 혼나고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아마존 매출이나 아니면 아마존의 수익 자체도 결국은 중국하고 연동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비중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저가는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아마존에서 전체 팔리는 매출 중에 저가 비중이 뭐 한 20-30%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토탈 매출은 꽤 크겠죠, 사실은. 중국 매출이 왜냐하면 그 아웃소싱을 월마트 간 경우가 60%인데 그렇죠. 완전 저가는 사실은 다 중국 중국지 아니면은 않을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많다. 그러니까 아마존 홀이었나요? 이제 그 정말로 저가 파는 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100%, 200% 붙여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너희들 왜 올렸어 그러면 나 혼나기 싫으니까 사실은 거기에다가 관세 부분 떼어서 표기하려고 그랬다가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세무조사 들어왔겠죠. 이번 했었으면 사실은.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좀 뭐랄까 중국의 소위 말하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측면에서 아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일부 매출이 그쪽으로 있긴 하지만 거기서 뭘 가져와서 파는 건 없는데 그렇죠. 사실은 애플이나 아까 우리가 봤던 아마존은 가져와서 뭔가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은 우리 매출에도 영향을 받지만 수입,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싱하는 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당장은 그 피해가 그런 쪽에 바로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데서 바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정말 이제 미중 간의 그런 관세 전쟁에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 주가가 또 빠르게 또 반등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중이 갑자기 아무 일 없었던 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아, 그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가능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설사 우리가 네. 기대한 대로 미중이 얘기를 잘해서 관세도 지금보다는 많이 낮춰서 네. 그래도 이제 거래가 될 정도로 된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아마 그 얘기 했습니다. 애플의 그 CEO도 얘기했고 뭐냐면 우리가 너무 한쪽에서만 지금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샥이 왔을 때 대응이 안 되더라. 그럼 말씀해주신 대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 판매량의 50% 정도를 이제 인도에서 생산해서 조달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공장을 중국이 아닌 다른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겠네요. 진짜. 많아지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게 다 돈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서플라이 체인 겨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교하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어놨는데 네.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보험 드는 거 생각하시면 사실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보험료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벌어지는 게 좋긴 한데. 예, 안 벌어지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걸 다변화시키는 것도 혹시 벌어질 일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제조업체들한테는 매우 큰 비용 부담으로 이제 사실 작용하게 되거든요. 여러 군데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쪼개지고 그러면은 나의 바게닝 파워, 뭔가 사오거나 팔 때도 상대적으로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가장 최적으로 중국에다가 몰아넣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재편해야 되는 데들은 이후로도 마진에 대한 압박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우리 투자자분들도 염두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진 압박도 마진 압박이지만 결국은 물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물건 값이 오르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다라는 걸로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이제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상태로 딱 보면 거의 관세 전까지 올라온 상황까지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환율이나 이자율 부분을 또 보면은 왜 엔화 같은 경우는 벌써 145엔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금방. 이런 상황이면은 이 이후에 지금 이제 중국이랑 뭐 합의가 될 것 같아 이 얘기로 굉장히 핫하게 확 올려줬고 한번 이제 조정받을 것 같은 레벨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실적 빡 발표해주면서 한 방 딱 쏴줘서 깔끔하게 상승으로 돈 것처럼 보이거든요. 차트로만 네. 보면. 그러면 이 상황이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계속 던져지는데 매크로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딱 이게 이제 내 돈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팝콘 각이다. 팝콘 각이다. 팝콘 사다 놓고 아. 재밌는 영화 보듯이 팝콘 각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표현, 팝콘 각. 예, 팝콘 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내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럼 팝콘각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면 잘못하면은 이게 뭐지 위장약 사 먹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시장이 그 4월 2일 특히 미국 시장은 4월 2일을 지금 이제 다 만회했습니다. 사실은 10% 이상 빠졌다가 다 만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해결된 거는 냉정화 보면 없고 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해놓은 건 결국은 다 잘 될 거야를 가격에다 지금 미리 선반영해 놓은 거죠. 근데 만일 우리의 예상과 달리 중국이 리뷰해봤는데 너희 성의가 안 돼, 우리 좀 버틸 수 있으니까 좀 더 가자. 너희 한번 내놔봐.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주가가 또 한번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단지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물이 망가져요. 문제는. 그게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그저께까지 아침 방송에서 나와서 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중국발 그 소위 컨테이너 선들이 거의 40% 이상 줄었고 거기 이제 로스앤젤레스나 이런 기준은 그나마 그래도 한 반은 가고 있는 건데 제가 보니까 시애틀이 미국의 8위 항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기준으로 텅텅 비었어요. 지난 주말부터. 배가 아예 없어요, 배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이게 다들 걱정하는 게 5월부터는 이게 동부 해안 쪽의 항구에 하역하는 분들이 지금 그나마 오고 있는 배는 한 20일 걸리니까 그것까지 다 하역 작업 다 하고 나면 이분들 다 이제 일자리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거 실어 갈 트럭커들 이제 일자리 다 없는 거고요. 그 트럭커들의 회사들이 지금 3년 연속 사실은 적자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도의 얘기도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양쪽이 다 다급한 거예요. 중국도 다급하고 사실은 미국도 다급한데 문제는 여기에서 서로 양보를 하면서 이전 수준으로 화해하고 착하게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여부에 따라서 이 실물의 피해가 상당히 그 폭이 결정될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그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속설 있잖아요. 네. Sell in May and go away 네. 얘기하는데 이게 맞다는 분도 있고 틀리다는 분들도 있는데 일부는 그걸 분해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달에 팔고 떠나라가 늘 맞는 건 아닌데 언제 맞느냐? 침체가 오면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가 오면 5월에 파는 게 무조건 맞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길어지면서 미국의 실물이 타격을 받게 되면 현재 큰 기대감으로 사실은 대부분 하락폭을 잘 해소해내고 상승 반전했던 현재의 장이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알면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경기 상황을 좀 가늠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나온 지표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 물론 이게 뭐 심리 지표 이게 소프트 데이터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먼저 소프트 데이터가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그 의미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코로나 이후에 돈을 엄청 풀어서 그걸로 이런 표현이지만 흥청망청 미국 사람들 잘 썼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거 다 썼거든요. 이제 남은 거는 앞으로 이제 여기서 고용까지 흔들리면은 상당히 좀 뭐랄까 이제 씀씀이를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그렇죠. 그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말씀 주셨던 소프트 데이터,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표나 이런 것들은 나 허리띠 졸라매야 될 것 같아. 네. 6개월 안에 내 잡을 잃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실제로 이제 5월 달 데이터부터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늘 새벽이네요. 네.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네요. 그렇죠. 예, 예. 오늘 밤에 발표될 그 4월 달 그 고용 지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시작이고 네. 5월, 6월로 갈수록 이것이 좀 더 뭐랄까 안 좋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뭐라고 대응을 해주느냐가 그나마 네. 우리한테 남아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마지막 구원 투수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연준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까지 봐서는 손쉽게 이게 탁 손 털고 갑자기 확 돌아서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여전히 좀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그래도 하드 데이터로 실업률 같이 딱 하드 데이터로 한 4.5 이렇게 4.6 이렇게 실업률 찍어주면은 아 실업률이 너무 올라가서 이제 그냥 금리 인하할게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대전제는 앞에서 사실은 물가가 어느 정도 좀 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잡혀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실업률이 올라오면 그거를 사실 대응하기 쉬울 텐데 말씀 주신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려운 게 뭐냐면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물가 올라가면서 실업률 같이 올라오면 이것이 원래는 항상 반대로 가야 되는데 같이 올라오는 게 70년대 나타났던 스태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백약이 무효거든요. 그럴 때 실패했던 게 그때 손쉽게 금리를 낮췄다가 나중에 더 큰 물가 상승으로 되돌아와서 다 망가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순위를 둘 텐데 네. 그렇게 놓고면 연준 입장에서는 선택지는 그래도 물가부터 잡아야지. 그 물가가 잡히는 걸 봐야지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훨씬 다수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낮춰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헷갈린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지금은 공급망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인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낮춘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소비가 좋아질 거냐 이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실업률이 높아져가지고 물건을 못 사는 상태가 되면 결국은 침체 쪽으로 갈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인플레이션도 안 올 거다라고 관세 때문에 일어난 거라면 일시적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면 오히려 연준은 실업률에 더 포커스를 해서 어떻게든지 안 올라만 가고 있으면 끝까지 버티다가 그냥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변화를 보려면 점도표를 봐야 될 텐데 네.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좀 느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점도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안타깝게 이제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없고 파월의 입에서만 그러니까 그 뉘앙스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표지만 제가 보기에는 파월도 좀 삐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계속해서 압박하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냉정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난 어차피 갈참이야 이런 표현 그렇지만 말년병장처럼 진짜 누구 표현대로 나 갈참인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제 이런 느낌이라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트럼프가 좀 잘못 건드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현지 시간으로 2일부터 그 저렴한 상품을 관세 없이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직구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 그 면세 조항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네. 드 미니미스. 네, 예,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당장 중국산에 대해서 폐지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뭐 페덱스, UPS 다 이 물류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하고 당장 이게 평균 그 제품 가격이 $54 수준이면은 그런 거 면세 없이, 그러니까 면세로 들어왔다가 요게 이제 붙어버리면 당장 이것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 이번에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게 예. 보통 테무나 쉐인에서 많이 예, 사는 건데 예. 재밌더라고요. 가장 많이 오른 게 뭔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의류? 예? 의류예요. 맞아 의류도 의류인데 가정용 그 소위 타올 그 화장 그 목욕 끝나고 네, 나는 쓰는 네. 타올 있잖아요. 그게 한 4배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4배. 가격이 그냥 그게 4배 올랐다고요? 4배로 올렸대요, 그냥. 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 1년에 얼마나 사겠습니까? 많은. 이게 심정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턱턱 막히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실 바이든 때 물가 올랐을 때 그걸 그나마 좀 제어해줬던 게 예. 불법 이민이라고 하지만 이민자들이 도우면서 임금을 그나마 서비스 임금 좀 낮춰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가 물량들을 살 수 있으면서 사실 물가를 낮춰줬었는데 심정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지에서 향후 1년 안에 지금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그렇게 갈 리는 없겠지만 7%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소위 인플레이션 발생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에 대한 기대를 관리하는 게 연준의 목표인데 네. 이렇게 되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10년 채권 금리를 보면
이제 4.5를 못 넘어가는 분위기로 만들어 줬잖아요. 일단 현재까지는. 근데 인플레이션이 과연 7, 8%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연히 네. 아닌데, 아닌데, 예.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10년물 채권은 개인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10년물 채권에서 생집되는 향후 10년간의 예상 인플레이션 2.5, 4 이거밖에 안 돼요, 네. 사실은.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개인들이 느끼는 게 상당히 크고 거기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좀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월이 하고자 얘기하는 건 그것도 말이 되는 게, 그러니까 네. 서서히 움직여줘야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안 오를 거야. 나는 그래서 나는 금리 낮출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는 또 그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그 중간,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들이 만들어내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기대 인플레이션과 개인들이 정말 심정적으로 느끼는 그 인플레이션의 그 갭, 사실 그 갭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거꾸로 말하면 지금도 그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파월 입장에서는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 정말로 가정에서 느끼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미국채 수익률 또 달러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긴 그림으로 놓고 보면 달러는 약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는 게 맞다. 예, 일단은 사실은 지난 3년간 미국이 너무 경기가 좋아서 네. 사실은 그 적정 환율 PPP로 계산하는 소위 이제 그러니까 소위 구매력 평가 이론으로 계산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게는 한 20%, 30% 절상돼 있다. 과하게 과대평가돼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정상화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통상 한 10에서 15년 주기로 달러는 강세와 약세를 거듭해 오거든요. 근데 미국이 너무 그 사이에 과하게 오랫동안 했고, 오늘 보니까 트럼프가 한 1,600억 달러 정도의 그 소위 그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경기가 다른 나라보다 셌던 건 딴 게 아니라 돈을 엄청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막 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 이익으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기업이 그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 이익도 줄어들고. 또 줄고 경기 성장률도 줄고 네. 그러면 사실은 달러도 약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긴 호흡에서 놓고 보면 달러는 약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소위 N 달러가 최근에 급등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은행이 지금 스탠스를 바꿔서 지금 정지시켜 놓은 거잖아요. 금리 동결했죠. 동결. 예. 예, 금리 인상시키려다가 동결했기 때문에 좀 과하게 갔던 게 좀 되돌림이지.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소위 엔화를 제한, 달러 지수를 형성하는 6개 국가 중에 유로화 여전히 강세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들 캐나다, 스웨덴 다 강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달러의 장기 방향성은 약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꼭 나쁘진 않다. 달러 약세로 가면 미국 주식은 대체적으로 이제 약하게 가고, 그 얘기는 네, 경기가 약해진다는 네. 거니까 나머지 비미국 주식이 좋아지고, 항상 그럴 때 우리나라가 수혜를 많이 봤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꼭 달러 약세가, 서학개미 분들은 좀 고민이 많아지겠지만 네. 우리 동학개미 분들한테는 이게 약장, 그래서 이게 무슨 남학신 잔사, 무슨 집신 장사 뭐 이런 거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 걸쳐놓은 사람들. 그래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밸런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살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니까 네. 밸런스를 갖고 비중 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당연히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사실 그 사이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긴 호흡에서는 우리나라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보다는 훨씬. 오히려 미국은 향후 10년간 기대 수익률을 전 정말 많이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워낙 15년간 혼자 잘 나갔잖아요, 사실은.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잘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낮춰야 되고, 오히려 미국의 은퇴자들이 문제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게요. 예? 미국 은퇴자들 그 예, 연금. 이제 예. 은퇴가 금융자산밖에 없는데 예. 기대 수익률이 물가를 못 쫓아가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점점점 내 거 까먹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를 정부가 끝까지 지켜야죠, 이제. 예, 근데 이런 논리가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예. 마음대로 되냐 이거죠. 그러면 빚을 더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만약에 미국이 국채를 더 찍는다, 네. 예상보다, 네. 그러면 지금 10년물, 30년물이 6, 7% 가지 6, 7% 말라는 법이 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박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비탄감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00년 네, 100년째로 비탄감해달라 근데 뭐 이런 이런. 표현 있지만 그건 사실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사실상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거 미국이 디폴트 선언하는 거거든요. 100년 후에 돈 갚을게 이건데 그걸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이자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자도 안 주고. 네. 이게 그러니까 100년 무이자 그러니까 소위 그 제로 쿠폰 본드라고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무이표채. 얼마나 디스카운트 해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실질적인 달러 패권도 무너지고 전 세계 나노미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저는 그래서 그 카드를 못 꺼낼 거라 못 생각합니다. 꺼낼 그건 것이다. 스티브 미란의 생각이었고 네. 그건 이제 미국에서도 그거는 안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럼 연준이 조금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겨준다라고 하면 이건 시장에서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서 한다라고 해석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거 연준 푸시다 해석해서 그러니까 두 개가 연결되면 좋게 제일 좋을 것 같죠. 말씀 주신 대로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금리를 인하해주고 예. 그 앞에 미중이 협상이 생각보다 잘 타결되면 네. 이러면 이제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고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좀 미중이 여전히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금리를 땡겨서 낮췄다 그러면 이거는 침체성 금리 인하할 확률이 더 커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오늘 밤 미증시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를 대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월가 이슈와 종목 짚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AI 반도체를 둘러싼 엔비디아 대 엔트로픽의 갈등입니다. 엔비디아가 자사 고객사이자 아마존이 투자한 스타트업 엔트로픽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엔트로픽이 미국 정부에 AI 칩 수출을 더 강하게 막아줘야 된다라고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엔트로픽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중국이 칩을 몰래 들여오기 위해서 가짜 인신배나 살아있는 바닷가재 포장 방식까지 활용한다며 정부 단속 강화와 예상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허황된 이야기를 하지 말고 혁신에 집중하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 AI 칩 수출 통제가 더 강화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특히 미국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국가별 AI 칩 수출 규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인데 이 수출 대상 국가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눠 수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젠슨왕 CEO도 워싱턴 행사에서 중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 우리는 지금 장기적이고 끝없는 경쟁에 들어섰다며 자국 기술의 확산과 지원이 중요하다. 이제는 미국의 AI 기술을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H100보다 강력한 자체 AI 칩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엔비디아를 향한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광고 지출을 감소한다는 소식입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아시아 기반 온라인 판매 업체들이 광고를 확실히 줄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메타의 아시아 광고 매출은 82억 2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보다도 2억 달러 정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그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중국발 저가 상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이달 중에 폐지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테무나 쉬인 같은 업체들이 광고비를 줄이면서 대응에 나선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구글과 스냅에서도 나오고 있죠. 두 회사 모두 최근 실적 발표에서 아시아 시장 광고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메타는 올해 자본 지출 전망을 최대 72억 달러까지 상향했는데요. 이는 기존 전망보다 70억 달러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수잔리 CFO는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더 늘었고 전 세계 공급업체로부터 받는 하드웨어 비용이 예상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무역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망 자체를 수정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광고, 그리고 인프라 비용까지 이 메타를 예시로 트럼프발 무역 정책이 실제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저희가 기다리던 애플의 실적 발표 소식입니다. 애플의 이번 분기 매출은 953억 6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65달러로 모두 월가 예상치를 살짝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5% 증가했고 순이익은 약 4.8% 늘었는데요. 특히 아이폰 매출은 468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보다 10억 달러 이상 높았습니다. 보급형 모델의 판매 호조가 영향을 줬다는 게 팀쿡 CEO의 설명입니다. 맥과 아이패드 실적도 무난했고 미주 지역 매출은 8% 이상 증가했습니다. 쿡 CEO는 아이폰 절반 이상이 인도산, 기타 제품은 대부분 베트남산이라며 공급망 다변화를 강조했고 올해 미국산 반도체를 190억 개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는데 정규장에서는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강한 모멘텀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AI 랠리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뉴욕 증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이 랠리가 계속될지 여부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함께 연속성을 가지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리포트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기업과 관련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크로스 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 네. 호실적에 이어서 이제 애플이랑 그 아마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두 개가 약간 그림이 좀 다르게 보이는데 AI 랠리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프리장에서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뭐 TSMC도 그렇고요. 뭐 알파벳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애플이 좀 유일하게 좀 빠지고는 그러게요.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이유는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좀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이거를 다 어디로 옮기느냐? 이제 좀 인도랑 베트남으로 좀 옮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는 게 그래도 아이폰이지 않습니까? 네, 아이폰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로 옮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아이패드랑 워치는 이제 베트남산으로 좀 대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향후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어닝과 비슷했습니다. 사실 뭐 954억 달러 정도 이제 매출을 냈었고 그다음에 아이폰이 여기서 468억 달러 정도 YOY 기준으로는 한 2%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무난했네라고 해서 이제 이 정도면은 뭐 나는 차익 실현하겠다라는 매물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뭔가 발표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네. 이제 아마존이랑 일라이릴리가 네. 실적 발표가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경구용 치료제는 나온 게 있었죠. 오포글리프론이라고 네. 이제 이게 주사제 대용으로 이제 하루 한 번씩 복용을 하는 건데 기존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뭐 위고비 좀 아시겠지만 이제 주사를 맞는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구용이 좀 이제 대체가 되겠다라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 오포글리프론이 어느 정도 효과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거죠. 아. 주사제 제형만큼 나온 거죠. 아.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한번 어닝콜에서 한번 더 나왔고 그다음에 25년 일라이릴리는 25년 3분기에서 4분기까지 제2형 당뇨 임상 3상 6건 추가 발표를 하겠다고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기대감이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아마존은 딱히 뭐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실적이 좀 잘 나온 거죠. 네. 이제 환율 영향을 제외하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YOY 기준으로 이제 10%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익 같은 경우에는 184억 달러 20%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보다 깜짝 실적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근데 여기서 좀 실적을 이끈 것 중에 우리가 뭐 아마존이 뭐 커머스도 있지만은 AWS라고 웹 서비스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클라우드 쪽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지만은
아마존도 여기서 좀 매출이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한 17% 기준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존이 자체 칩을 좀 생산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한데 이제 트라니움 2 칩이라고 해가지고 GPU 대비해서 30-40% 가격 대비 성능이 개선됐다라는 발표인데 사실 이건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 쿠다 생태계라는 걸 깨기 위해서는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실 이거는 그냥 성능만 비교할 뿐이지 그 생태계를 갖추는 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나오셨으니까 바로 테슬라 얘기를 여쭤볼게요. 네네. 이게 뭐 테슬라 어제 저희 또 방송에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뭐 어제 막 브레이킹 뉴스로 막 나왔어요. 사실 어제 한 오전 11시쯤 우리 시간으로 11시 그때 뭐 지금 테슬라 이사회에서는 새 후임 CEO 머스크 말고 머스크를 대체할 CEO를 물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또 바로 뒤어서 후속으로는 그 이사회 의장이 아니다 우리 머스크 신뢰한다 그 후임 CEO 물색한 적 없다라고 바로 또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네. 뭐가 맞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부인한 게 네, 그러니까, 부인한 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캡처해서 좀 가져왔는데 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을 겁니다. 네. 이거.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는데 저도 이거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어제 근로자의 날에. 네, 근데 네. 갑자기 이상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네, 저는 아침부터 저걸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에 네.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그 백악관에서 이제 그 러트닉하고 그러니까 각 장관들이 다 모인 네. 회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도지팀이 이제 좀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리뷰를 한번 가졌는데 지금까지 얼마만큼 좀 절감을 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런 박수 쳐주는 네. 좀 자리가 네.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사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굳이 그거 안 해도 됐는데라고 하면서 원한다면 더 있어도 된다. 근데 언젠간 뭐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이가 나빴으면 빨리 가라라고 겉으로 얘기했을 텐데 언제든지 돌아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저 얘기가 이제 아침에 나오고 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한 오후쯤에 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보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로보택시 또 신경 써야 되는데 저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죠. 그래서 저거는 네. 좀 오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 좀 부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사실 뭐 바뀔 수도 있겠죠. 뭐 갑자기. 근데 실제 테슬라 이사회 멤버가 네. 테슬라 뭐 형제들이고 동생이고 뭐 친인척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이사회가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 그리고 가족으로. 네, 친구도 있고 가족도 친구도 있는데 있고 가족도 있고. 네. 근데 이사회에서 머스크를 몰아낸다기보다는 나간다고 하면 머스크가 내가 나간다고 얘기한 거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사회에서 뭐 새로운 CEO를 찾는다 이럴 때 머스크 몰래 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말이 안 안 되죠. 되죠. 예,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오보라고 좀 오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그 레거시 미디어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아닌 것도 되게 많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특히 뭐 로이터 같은 쪽에서는 좀 많이 나온 경험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침 방송 나오면서 그걸 계속 정정을 말씀드리긴 네. 했었는데 사실 뭐 너무 그냥 한 면만 믿지는 마셔라. 뭐 당연히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이런 것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보일 수는 있으니까요. 오보일 수 그러니까 오보일 수 저도 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사실. 네, 물론 네, 그렇죠. 100%는 아니다 보니까. 네, 이거는 공식 계정에서 부인을 했잖아요. 그쵸, 그쵸, 사실. 그쵸. 그래서 네. 뭐 그냥 너무 그래도 이제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게 항상 물음표잖아요. 뭔가 헤드헌터나 이런 데다가 야, 이거 할 사람 좀 찾아볼래? 이렇게 누군가가 흘렸으니까 그걸 누가 주워 가지고 쓰지. 야, 그래도 아니-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가짜 뉴스 만들어서 쓸 것 같진 않은데. 또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이제 공식 계정을 통해서 우리는 머스크 신뢰한다, 새 후임 찾는 거 아니다, CEO 찾는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블룸버그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 CPU 최고 제품 책임자 네. 이 역할을 맡고 이제 총괄하는 CEO는 또 선임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근데 아직 못 찾았다. 그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다라는 얘기도 또 점점 있어요.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저는 이게 저도 틀릴 수도 있고 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예. 했는데 뭐 만약에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 전략은 저는 비중을 좀 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빠진다라고 네. 하면 빠진다면. 네. 근데 이제 빠지더라도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뉴스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뉴럴링크가 FDA한테 그 승인받았잖아요. 네. 혁신 의료기기. 네. 그걸 승인을 받았으니까 예를 들면 스페이스X도 이번에 또 예산안도 무슨 돔 프로텍션 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예산을 왕창 늘렸고 그러면 네. 그 스페이스X가 들어가고 그러면 자기가 약간 이제 국방이나 아니면 새로운 칩 쪽으로 조금 더 자기는 갈 테니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게 머스크의 입장에서 네. 어차피 테슬라는 내가 없어도 예. 대략적으로 돌아가니까 나는 좀 더 이쪽 거를 해볼 거야. 뉴럴링크나 아니면 스페이스X는 뉴하고 또 이제 약을 잘 팔 수 있잖아요. 훨씬 더 이제 펀딩을 받을 때 테슬라 해가지고 추가 펀딩 받으려면 되게 힘든데 이쪽은 이제 또 한 10년, 20년 뒤 그려놓고 그림 이제 펀딩을 다시 받을 수 있잖아요. 화성 갈 거야도 있고 뭐 돔도 만들 거야, 워싱턴을 지켜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다 정부 예산도 늘었고 그러면은 결국은 머스크가 나 이렇게 돼서 할 수 있으니까 나의 자리 할 만한 사람 찾아봐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AI나 그쪽으로 좀 집중하겠다. 그렇죠. 이제 머스크가. 약간 뉴럴과 예, 우주 예. 이쪽으로 조금 집중하고 자동차에서는 FSD를 꼭 머스크가 계속 쫀다고 이렇게 쫀다고 표현 써야 되는데 뭐라 그래야 돼? 그 직원들을 아무리 압박을 이렇게. 줘도 네네. 들 만한 거는 이제 다 대충 됐고 네. 있다 없다로서의 뭔가 밸류 애드할 게 없다면 자기는 좀 더 밸류 애드할 수 있는 곳으로 포커스를 하고 오히려 그랬을 때 테슬라의 가치가 어떨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게 잘 잘려서 가는 거다. 그게 이러면 아니라, 싸워서 가는 거면은 네, 여러 가지 그게 아니고. 복잡한데 본인이 그만두는 네, 본인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 포커스를 할 거고 이것도 내가 핸즈온은 하는 거야. 이런 어떤 포지셔닝을 네. 갖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거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다음에 뉴럴링크랑 테슬라랑은 또 무슨 관계일까? 지분 관계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분 관계는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페이스X랑도 지분 관계는 따로 없죠. 없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업들을 좀 보자면 그 보링 터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XAI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트위터랑 XAI랑 거죠. 합쳤죠. 네. 지분 수합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 있죠. 뉴럴링크 있죠. 테슬라 있죠.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나는 것만 이 정도인데 네. 뉴럴링크는 아직 그럴 단계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 매출을 발생하는 부분들은 아직 없거든요. 이제 임상을 통과해서 딱 스케줄이 그거거든요. 지금 그 일론 머스크의 일주일을 지금 CEO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을 좀 봤을 때는 하루씩 갑니다. 일주일에. 그러면서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스페이스X 갔다가 테슬라 갔다가 그 뉴럴링크 갔다가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제로 가서 그러면 또 빠지고 이러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을 수 있는데 어차피 상상이에요. 뇌피셜이지 뭐 어디서 아무것도 지금 아닙니다. 뭐 네, 아무도 저도 모릅니다. 모르고 네, 네, 다 모르는 앵커님도 다 상황입니다. 모르는데 저는 아직까지 일론 머스크의 큰 자산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테슬라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그러면 성장의 한계가 없냐라는 거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아직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로보택시 6월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는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가는 거죠. 경영적인 입장보다는 본인이 계속 말하듯이. 그러면은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번에 FSD도 원래 30만 줄의 코드가 있었거든요. 네. 이 코드를 엔드투엔드로 바꾼 겁니다. 네가 알아서 생각해서 해봐. 그랬더니 이제 자율주행 능력이 갑자기 더 뛰어나게 된 거고 그게 사실 누가 건의를 했느냐. 일개 평사원이 건의를 했거든요. 임원이 건의를 한 게 아니고. 근데 그걸 또 받아들인 거죠. 그런 습성들을 봤을 때는 과연 그만둘까라는 저는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테슬라의 자산이 아직 많다 보니 그럼 지금 한계가 끝이냐? 그럼 우리가 이익률은 여기까지야. 이걸 칠 수 있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로보택시 이제 시작하죠. 네. 옵티머스 해야 되죠. ESS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먹을 게 많이 남아 있는데 과연 이거를 내려놓을까라는 건 저는 조금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뭔가 개발할 게 더 많은 걸 하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 옵티머스가 남아있을 자동차는 제가 볼 때는 자동차는 이미 뭐 네. 했을 것 같고 옵티머스나 ESS도 대충 된 거 아닌가요? 안 된 거는 ESS 옵티머스가 제일 핵심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요? 옵티머스가 제일 핵심이긴 합니다. FSD랑.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으니까. 물론 스페이스X도 말씀하셨지만은 스페이스X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 그 스타쉽 쏴올리고 펠컨 9 쏴올려가지고 스타링크 쭉 전 지구에다 올려가지고 그거를 통신을 연결해가지고 자율주행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 비전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포기하기는 너무 먹을 게 많다? 포기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자기가 밸류 애드할 게 별로 네. 없다고 생각하면 머스크라면 왠지 기술적으로 자기가 밸류 애드할 곳에 더 신경 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돈 돌아다닐 문제도 것 아니고. 같다라 지금 스케줄처럼 돌아다닐 네, 것이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 테슬라를 과연 포기할까? 근데 만약에 포기한다라고 그러니까 했을 포기라는 때 개념이 아닌 거죠. 그 CEO를 내려놓는 CEO는 거죠. 다른 쪽에 하는 네. 거.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까? 이게 저는 이게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내려놓은 그렇죠.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딱 말씀하실 때도 아까 테슬라에서 CEO 머스크가 내려놓으면 지분 줄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저도 딱 그 생각이 무조건 들거든요. 네네네. 머스크 그만두면 반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실제로 그런 식으로 머스크가 얘기를 하면서 했을 경우에도 다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테슬라 하나로서의 실질 가치는 그러면 얼마일까? 머스크가 없었을 때. 그랬을 때 팔지 말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럴 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계속 보아오셨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테슬라를 어떻게 할까? 제가 이거 예전에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제 애플의 CEO 예전에 스티브 잡스. 네, 스티브 잡스가 이제 사망했을 때 췌장암으로 네네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기는 하거든요. 사실 그런 이제 CEO 리스크라는 게 또 그거잖아요. 근데 뭐 아무렇지 않게 또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때 당시도 이제 스티브 잡스 없으면 혁신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쵸. 애플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테슬라도 그렇게 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보는 투자에 대한 뷰는 사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뷰랑 좀 동일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줄일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밸류로 따질 수 없다 보니 사실 숫자로 나오진 않는 거다 보니까 제가 뭐 주가가 얼마가 될 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기는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거의 6년 동안 제가 머니쇼 아침 방송에 네. 나오는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저는 뭐 비싸게 산 부분도 있고 싸게 사서 예전부터 싸게 산 단가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뷰가 안 맞으면은 저는 팔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 그럼요. 투자자들마다 네, 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지금 사업은 계속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로보택시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오늘 나온 거거든요. 이거 네. 방송 오기 전에 나온 건데 예, 테슬라 AI가 보통 이제 로보택시 이제 콘텐츠를 많이 올립니다. 네. 근데 이게 6월까지 얼마나 남았나요?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네. 유머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6월달에 우리가 이벤트 있는 게 로보택시가 있죠. 6월 1일날. 그럼 6월 1일날 이거 진짜 이벤트 그 로보택시 하는 거냐? 곧바로 진행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또 자료를 가져온 게 로보택시 그 부품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게 텍사스에 있는 겁니다. 이제 기가 캐스팅 딱딱 찍어가지고 이제 주물을 나오곤 있는데 이게 캐스팅 부품이 원래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쌓이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6월달에 준비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다음에 프리몬트 공장에서 제가 또 가져오긴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그 천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차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자세히 지금 화면이 조금 키워주시면 저게 모델 Y나 모델 3나 모델 X나 모델 S 차량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구조를 다 봤는데 저게 그래서 굳이 가려지도 않잖아요, 사실. 네. 저게 드론샷에서 쫙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원래 텍사스에서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고 포인트 투 포인트, 그러니까 택시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가다 보니까 그거를 테스트를 지금 텍사스에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프리몬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지금 테스트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상들을 봤을 때는 로보택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 세미 트럭입니다. 네. 클래스 A 트럭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은 벤츠 다임러나 아니면 이 클래스 A 트럭이
미국에서는 좀 가장 큰 트럭에 속하거든요. 우리 미국 여행 쭉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큰 트럭이 뭐 일렬로 지어서 쫙 가는 거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체하는 게 이제 세미 트럭입니다. 세미 트럭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액트 엑스포 2025에서 이제 댄 프레스틀리라고 네. 그 세미 총괄 책임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네바다에 있고요. 네바다에 있는데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을 전달드리면 2026년까지 5만 대 양산 체제로 구축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26대가 10만 마일 주행을 했고 누적 마일이 790만 마일. 이거는 FSD처럼 지금 계속 누적이 쌓여서 데이터화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장거리형 500마일이 있고요. 표준에는 300마일이 있는데 두 종을 유지하겠다라고 했고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이제 에너지 용량은 감소했지만 효율성이 개선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주행 거리를 좀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원가 절감이 7%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경량화로 총 중량이 감소가 됐고 더 긴 주행 거리랑 낮은 운영 비용이 실현이 될 거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말에 공장 설비를 반입을 완료를 할 거고 내년 초에 양산 시작할 거다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이거는 그 와트 EV 쪽에 일단 납품을 하겠지만은 저는 저 클래스 A 트럭을 잡아먹을 수 있는 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게 만약에 우리 코로나 때 한번 보시면 클래스 A 트럭 운전수분들 없어가지고 미국 항구에 운전수 난이 한번 있었던 네, 네. 구인난이 있었던 맞아요, 적이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2억 줄게, 3억 줄게 했는데도 그 트럭 운전 너무 힘들잖아. 안 갈래 했던 게 불과 2년 전, 3년 전입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자율주행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그 건당 2억, 3억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FSD를 빨리 나오는 게 확장성이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그래서 인건비는 계속 비싸지는데 그럼 클래스 A 트럭 그거 힘든 거 알죠? 뭐 거기서 숙식해야 되고. 근데 그거 계속 운전수 안 구해지면은 저걸로 대체된다라고 하면 사실 테슬라는 사람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뷰 때문에 사실 뭐 투자를 하는 거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는 이 계획들을 봤을 때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준비 잘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기준 네. 차 파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모델 Y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숫자를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주마다 이제 숫자 데이터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델 Y 1분기 중국 SUV 시장에서 베스트 셀링카 모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는 저렇게 이제 포스터로 나왔고요. 그래서 중국 현지 내에서는 이제 81,889대로 1등을 했고요. 유럽에서는 BEV 기준으로 47,000대 팔려서 1위 했습니다. 그다음 미국에서도 BEV 기준으로 114,000대 팔려서 굉장히 잘 팔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될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라는 거를 봤을 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LNF 좀 그 코멘트를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LNF가 지금 95%짜리 하이니켈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LNF 관계자가 이번에 어닝에서 말을 한 게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북미 고객사 신규 EV 모델 판매가 호조에 힘입어서 그 출하량 목표치, 그러니까 양극재 출하량 목표치를 상향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신규 EV면 뭡니까? 하이니켈 95면은 모델 Y 주니퍼입니다. 이거 LNF가 있기 때문에 그럼 11만 4천 되면은 여기에 LNF 들어가는 거 맞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LNF 코멘트도 모델 Y 잘 팔리고 있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내수해서 들어가는 거 보시면은 제가 항상 도레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주간 차트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1분기 초부터 쭉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이 차트 말고요. 그 주간 차트가 하나 있는데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제가 차트 그 원래는 몇천 대 있다가 3,600대. 그러니까 4월 초에 3,600대,
4월 둘째 주에 5,400대, 4월 셋째 주에 6,700대, 그다음에 지난 주인 4월 마지막 주에 13,300대 이렇게 그러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도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팔란티어 네네. 빨리 네. 팔란티어 급합니다. 저도. 네. 네. 1분만 네네. 남았답니다. 1분이요? 부족한데 네. 항상 이 팔란티어 얘기할 때마다 너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그 타이탄이 그 DoD,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최고 성과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말씀드리면 저 타이탄 트럭이 이제 정보 수집하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번에 DoD에서 저렇게 됐다라는 건 이미 시제품이 이제 세대 납품을 했거든요. 이게 원래 경쟁자였던 RTX 있습니다. RTX가 레이시온이죠. 구 레거시 국방 메이커. 그다음에 이게 협력사가 안드릴 노스롭 그룹만, L3 해리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최고 성과로 평가가 됐고 이제 시제품 납품 세대했고 2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는데 최근에 팔란티어 주가 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온톨로지 기반. 그다음에 이런 국방부에서의 계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5월 1일 날 어제 출범한 스위프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RMF나 ATO 같은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딜레이 많이 돼가지고 결정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대체하는 게 스위프트 프로그램인데 그럼 소프트웨어적으로 빨리빨리 결정을 하자. 이게 이제 팔란티어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배속이 필요 없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전망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일부 편성 조정으로 다음 주부터는 30분 늦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BD가 함께하겠습니다. 긴 연휴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